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 작가론 민촌 이기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영 작가는 후가 민촌이죠. 그래서 이 민촌 이기영 작가는 이 카프를 대표하는 작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근대문학 사상 이제 최고의 어떤 농민문학 작가다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해방 이후에 이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 과정을 비롯해서 그런 근현대 역사 전개 과정을 아주 폭넓은 규모로 이제 소설에 반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또 북한의 대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로서 이제 평생 노동자, 농민과 같은 그런 사회적 계급의 약자 편에서 이제 그 권익을 옹호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카프 계열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뛰어난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거기 페이지 348쪽이죠. 개관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기영 구한말에서 식민지를 거쳐 해방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형성에 이르는 우리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장면들을 민중적 관점에서 문학으로 형성하고자 평생 동안 노력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가 소개를 좀 들어가 보면요. 자, 349쪽입니다. 자, 민촌 이기영은 이제 일제강점기 카프, 그러니까 한국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죠. 카프라는 게 그런 것을 이제 대표한 작가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기영의 이제 문학 궤적은 그런 이기영의 문학적 궤적. 이것은 바로 이제 일제하 프로문학의 궤적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식민지 시기에 최고의 농민 소설 작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북한의 대표 작가이기도 하고 1895년에 이제 태어났다고 나오죠. 5월 29일 날 충남 천안군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민창, 어머니 밀양 박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계몽운동에 종사한 탓에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웠다고 나왔죠. 그래서 10세 때 어머니마저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고 동네 서당에서 한문을 익히다가 11세에 영진학교에 입학해서 신학문을 이제 접하게 됐지만 이기영 해고에 의하면 그 신학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당식 교육 과정에다가 산수, 체조, 일본어 정도를 추가한 학교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4년의 수학교 과정을 마치고 가난한 형편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떠돌이 생활했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한때는 또 기독교에 빠지기도 했다고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13세 집안의 결정으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세상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작가적인 어떤 작품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13세 때 이제 집안의 결정으로 조병기와 또 혼인을 하죠. 조병기와 혼인을 했고 그 슬하에는 이제 이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남 일녀를 두었으나 두 아이가 너무 어려서 떠났죠. 그래서 장남만 남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한참 나이 많은 여성과 결혼했었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조언의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학교 과정을 겨우 마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사회 경험을 했고 1922년에 이제 일본으로 그 유학을 가 일본. 그래서 이제 그 도쿄의 정치영화학교를 다니게 됐고 학비를 벌면서 다녀야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관동 대지진 이것으로 접어야만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기영이 제대로 작가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1924년 그 개벽 창간 4주년에 이제
오빠의 비밀 편지가 이게 이제 3등으로 그 당선되면서부터였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기자의 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작품들을 쓰고 특히 이제 조선 농촌 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농민 소설들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카프 작가였고요. 이제 예술 이론에 이제 거기 351쪽에 보면 밝은 비평가들이 창작 방법 또 지도 이론의 노선 정립 때문에 혼란에 취할 때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이제 이런 카프기의 난관을 뚫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작품들을 이제 이 시기에 쓰는 거죠. 뭐 서화라는 작품하고 중편, 그다음에 장편 고향이라는 작품 있죠. 이런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예술운동이었던 카프가 이제 활동하는 동안 일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감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원들이 두 차례나 검거되고 이기영도 이제 두 번째 검거 때는 3년형을 무려 받아요. 3년형 중에서도 이제 1년 반 정도 옥살이를 했다고 나오죠. 351쪽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카프가 해산되고 나서 1930년대 중반부터 이기영은 여러 편의 이제 중단편을 쓴 한편 뭐 신계지, 돼지의 아들 이런 문제적인 장편 소설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적인 장편 소설이란 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을 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제가 상당히 이제 감시를 많이 해요. 일제 감시. 그다음에 체제 협력. 강요. 그러니까 체제협력이란 것은 뭡니까? 친일이죠, 친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강원도 내근강 병이무질이라는 산골로 옮겨서 해방할 때까지 이제 사회활동을 거의 접고 은둔생활을 합니다. 은둔생활. 해방이 되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카프의 이제 동료 문인들과 프로문학 재건에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들도 발표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필승의 야심작이 이제 그 대하 장편 두만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걸 집필을 시작해서 54년부터 그 61년까지 3부로 완성했다. 두만강은 넘겨보세요. 19세기 말부터 이제 19세기 말부터 30년대 초까지 근대 전개 과정을 민중의 시각에 형성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상도 많이 받았고요. 1984년 8월 9일 8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신미리 애국 열사릉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생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작품 세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품 세계. 이기영의. 자, 이기영의 작품 세계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 소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기영은 이제 일종의 소장농들의 가난과 참상, 지주나 마름의 그런 지주나 마름의 행포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영은 그런 작가로서 평생 노동자, 농민, 여성과 같은 사회적 계급 약자의 편에서 이제 권익을 옹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등단작이 바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빠의 비밀 편지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뭐라고 했어요? 현상 공고에서 3등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의 이제 허위와 모순 네,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품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 대한 옹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작품에서 여동생 아리아죠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영의 작품들은 이렇게 이제 그런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빠의 비밀 편지를 보면 그의 작가 정신의 일관성을 출발 지점부터 엿볼 수 있게 한다. 밖에서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여성 해방을 부르짖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여동생에게 군림하고 여학생들과 연애를 못해 안다라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오빠를 여동생의 시선에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게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을 형성할 때 상당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을 그리려고 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시면 352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오. 거기 이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제 카프에 가입한 후에 프로문학 운동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영은 결국은 이제 핍박받는 여기 좀 밑줄 좀 치세요. 352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기영은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가난하고 핍박받는 농민 노동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취향을 지속적으로 형성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그리게 됩니다. 궁핍상 그런 것들을 상당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식민지 시야에서 그런 조선인의 어떻겠습니까? 조선인의 절대 다수가 농민이죠. 그리고 이 농업 인구의 무려 8알이 바로 소작농이에요. 이 소작농들은 이 지주의 땅이 있겠죠. 지주의 땅을 이제 빌려서 당연히 그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소출의 무려 70%를 지주에게 바치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 비용 또 다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별로 자기가 가져가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은 이렇게 민중의 궁핍한 생활상을 잘 그리고 또 지주와 같은 부자들의 탐욕 또 비인간성 이런 것들 잘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3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초기 소설의 또 하나인 농부 정도령은 지주의 탐욕으로 핍박당하는 그러한 그 농민의 편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싸우는 의로운 인물 정도령을 이제 주인공으로 삼아서 농민의 고단한 삶과 저항을 잘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기영의 농민 소설을 비롯해서 일제하에 우리 근대 소설에는 농민과 농촌을 다룬 소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요. 농업 인구의 이제 8알이 소작농이었어요. 8알이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의 삶을 질곡에 빠뜨리는 이유 이게 이제 지주 소작 제도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7대3 그리고 부대 비용까지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소작쟁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 현실을 이제 작품 속에다가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55쪽으로 이제 가보면 355쪽을 가보겠습니다. 이 박스 밑에 두 번째가 리얼리즘과 전형의 문제 창작 방법상의 변화 과정이라고 나왔죠. 이기영은 되게 이제 그런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술 방법으로도 리얼리즘을 많이 이제 추구를 했던 진보주의적인 작가였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기영은 카프의 어떤 창작 방법을 썼는데 약간 도식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물 형상화의 도식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식성은 지주나 자본가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반대가 농민과 노동자죠. 그래서 이제 또 사건이나 갈등 이런 것의 상투성 있고요. 또 영웅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도력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근거 없는, 그러니까 낙관적인 전망은 낙관적인 전망인데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작품 속에다가 이제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농부 정도령 이런 것도 그런 이제 이런 내용하고 관련될 수 있고, 인물의 이제 도식성 같은 것을 이제 보면 그런 그 지주와 농민의 이야기가 많이 있겠죠. 이 도식성이라는 것이 지주가 있고, 그래서 지주는 김지사예요. 자, 지주는 탐욕스럽고 잔인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농민. 농민은 어떻습니까? 궁핍하죠. 그리고 계급의식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나오죠. 356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인물 형성의 도식성, 영웅주의, 사건이나 갈등의 상투성, 결말구조의 근거 없는 낙관적 처리 등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농부 정도령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뒷부분 이제 여러분 좀 읽어보십시오. 357쪽입니다. 서화를 보겠습니다. 357쪽에 이제 보면 인용문에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서화라는 게 뭐냐면 지불놀이죠. 이게 이제 이 서자가 쥐서자죠. 쥐서자. 그래서는 지불이에요. 지불놀이죠. 이 서화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노름 모티프예요. 노름 모티프와 이면서 간통 모티프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소설들은 착하고 수동적이고 저항의식으로 무장한 투사형, 관념적인 도식적인, 그러니까 이경의 이제 이전 소설들 이런 데서는 되게 착하고 또 수동적 또 저항의식으로 무장한 투사형, 그다음에 관념적이고 도식적인 농민이죠. 자, 그런데 이 서화라는 작품에 가서는 실제 그 농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농민, 실제 농촌에서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농민, 이제 개연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화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그런 그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요, 서화의 주인공 돌쇠는 이전 그 농민 소설의 주인공처럼 착하거나 수동적인 모습도 아니고 지배계급의 저항의식으로 무장한 투사형 인물도 아니다. 이경은 돌쇠의 의식과 행동을 그를 둘러싼 생활 공간으로부터 이끌어내기에 애를 썼다. 돌쇠는 노름을 즐기고 엄연히 부인을 두고서도 남의 아내인 이쁜이와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당연히 이제 건전한 생산적 형성하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기영은 왜 돌쇠가 겨울 농한기에 도박판을 기웃거리는지, 그리고 부인을 두고서 남의 아내인 이쁜이와 사랑에 빠지는지를 이제 이론이 아니고 이런 관성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돌쇠에게 노름이라는 것은 심심풀이가 아니라 수입 없는 겨울 농한기를 견뎌내는 생계 수단이 되는 거죠. 또 남의 아내인 이쁜이와 정을 나누는 것도 근원을 따져보면 애정 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조언이죠. 조언, 패습, 윗며느리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영도 조언의 어떤 조언을 한 작가였죠. 이제 그런 것의 문제점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 같으면 지주 소작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주 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많이 그렸을 텐데 이 서화에서는 이제 그런 것에 약간 반대적인 개념도 많이 쓰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창작 방법이 뚜렷한 것이 바로 고향이라는 작품입니다. 고향에서는
상당히 비평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이제 보면 이제 인물 형상의 리얼리즘적 성취와 농민 소설의 새로운 지평에서 고향이 나옵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페이지 359쪽에 이제 보면 이 작품은 이제 고향이라는 작품이 이제 이기영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고향. 여기 이제 보면 이 원터 마을이 나오죠. 원터 마을을 이제 무대로 해서 이제 거기에 마름인 안승학과 이제 집안을 이제 한 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다른 또 소작농들 축이 있겠죠. 그런 그림 그 소설인데 당대에는 물론 문학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고양이 지니는 뚜렷한 변별적 특징은 지식인 주인공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다른 계몽형 농민 소설의 지식인 주인공들은 희생정신과 숭고한 헌신적인 태도로 농민운동에 뛰어들고 또 무지와 오해, 당국의 방해, 이런 것의 어려움, 이런 것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주인공 김희준은 인물의 형상화와 상당히 다르게 그려져 있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농민운동을 펼치기 위한 게 아니고 동경유학을 그만두고 거짓골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나오죠. 그래서 무지한 농민을 일깨우는 게 아니고 넘겨서 360쪽을 보고 있습니다. 농사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를 부끄러워하며 농사일에서부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까지 다시 이제 배우는 처지가 됐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계몽형이라는 게 이제 깨우치는 거죠. 계몽형 농민 소설이 있는데, 자, 거기 좀 밑줄 좀 쳐보세요. 세 번째 줄 360쪽에. 대부분의 끝에 계몽형 농민 소설에서 지식인 주인공은 학식이 풍부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흠결이 없는 완전한 인물인데 김희준은 조언한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길 뿐 아니라 구박하기 일수다. 그렇죠. 또 젊고 가난한 마을 처녀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긴다. 자,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희준은 한계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흠결도 있고 시행착오도 저지르죠. 인간적인 주인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또 인용문이 쭉 나오는데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360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고향은 지식인 주인공이나 농민 형상에 성공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른바 악인의 역할을 맡은 마름 안승학의 형상화에도 크게 성공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름이 이제 악인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를 대신해서 원터마을 농민의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막강한 권력자였고, 그런 그 이기영은 그래서 이제 이 안승학을 단순한 악인이 아니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고 마을의 권력자로 군림했는지를 묘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승학은 신교육도 받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고향이 오로지 상찬의 대상이기만 한 건 아니었다. 새롭고 혁신적인 점 이외에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한계들도 있다. 그래서 고소설에 출생 설화의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든지 여주인공에 해당하는 안승학의 딸 안갑숙의 변화, 이런 것들,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쭉 나오고요. 또 긴 시간 대치하며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던 안승학이 소문의 위협에 굴복해버리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향의 리얼리즘적인 성과를 좀 약간 반감시킨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뭐 내용들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만강이라는 작품이 또 역작이라고 그러죠. 364쪽입니다. 근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시각의 장대함 두만강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기영의 개성은 장편들의 이제 서사적인 폭의 깊이와 넓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성찰을 했는데 364쪽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첫째는 1930년대 후반에 정치적인 상황이 나빠지죠. 그래서 이제 프로문학, 프롤레타리아 문학이죠. 운동을 왕성하게 전개하던 때처럼 그런 이제 계급적 갈등, 사회 문제 이런 걸 정면으로 취급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민감하고 이런 걸 하면 또 어떤 검열에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론적인 모색을 하다가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365쪽에 보면 다양한 이제 그 모색을 그때 이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365쪽의 세 번째 줄 식민지와 더불어 시작된 근대 자본주의 경험이죠. 근대 자본주의. 그래서 이제 좀 역사적인 시각 같은 거. 그리고 19세기 구한 말부터 30년대 이르기까지의 그런 경제적 변동을 이제 그려내기 시작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부침이 되겠죠. 이 부침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보면 뜰부자죠. 뜰부자. 그 다음에 가라앉을 침자입니다. 거기 부침을 보시면 365쪽에 지금 365쪽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바로 윗줄에 부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오르막과 내리막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가족사, 그다음에 연대기 소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규영은 1938년에 이제 신계지를 그리고 40년의 봄을 통해서 이제 그 사회적 변화를 그리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366쪽에 그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근대 전환기 조선의 이제 극적인 변화를 역사적인 시각으로 그렸다. 자, 거기 세 번째 줄부터 비켜주세요. 총 3부작으로 구성된 소설은 해방전 이기영의 소설적 역량을 보여줬던 서화, 고향, 신계지, 봄의 소설적 성과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확대 증거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보면 이제 3부로 나눠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1부는 이 두만강이라는 소설을 이제 보면 제1부는 19세기 말부터 1910년 한일 합방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제1부라고 볼 수 있겠고 제2부는 합방 직후부터 3.1운동 직후까지죠. 그 다음에 제3부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까지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366쪽에 이제 보면 이제 두만강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두만강은 충청도를 기점으로 서울과 함경도, 부산, 만주 등지로 공간이 확대되고 무엇보다도 일제 검열을 의식하지 않아도 좋은 창작 환경 덕분에 해방전 소설에서 그려낼 수 없었던 민족 해방운동의 과정을 잘 그리고 있다. 나오죠. 오른쪽에 367쪽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한길주와 그의 아들 한경식으로 이어지는 봉건 양반관료 출신의 지주계급 김진애를 중심으로 친일적인 민족 부르지아. 그러니까 이 부르지아지라는 것은 일종의 유산계급이라는 뜻이에요. 유산계급. 프롤레타리아의 반대죠. 그리고 이제 빈농 출신의 박곰손, 그의 자녀인 박시동과 박분희의 혁명적 민족 해방운동 이것을 축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도 있지만 약간의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두만강에. 자, 거기 그 4번 문학사적 의와 연구의 쟁점 3줄 올라가면 그러나 다음 보세요. 거기서 3줄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러나 다음에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묘사나 민중 및 운동가들의 형상이 세부적 사실의 현실성을 잃고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그려지거나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사적 의의와 연구의 쟁점 부분이 또 나오죠. 문학사적 의의와
연구의 쟁점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민촌 이기영은 그 구한말에서 식민지를 거쳐서 사회주의 체제 형성, 파란만장한 걸 다 보여준 작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줄 보면 367쪽. 그의 작가로서 생애는 사회주의 문화운동의 역사와 겹친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의 작품이 변화해 나간 도정 368쪽입니다. 사회주의 문화운동의 성과 한계, 오류, 극복의 도정이다. 도정이라는 건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학적인 이해가 깊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소설이 현실을 반영한다. 그렇죠? 이게 일종의 반영론이죠. 반영론.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것이 이제 예술적인 의미와 특수성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분단이 됐죠.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기영의 이제 소설들이 있죠. 남한에서 이제 읽기가 어렵다는 거죠. 북한에서 창작하는 것은 리얼리즘 차원에서 해방 전보다 좀 예술적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이제 어떤 창작 지침 이런 것에 이제 따르겠죠.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도 이기영이 이제 작가의식, 그러니까 억압받고 이기영은 이야기했죠. 또 착취당하고, 착취, 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의 편을 썼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민촌 이기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설을 잘 주요 소설도 읽어보시고 이 책도 좀 읽어보셔서 의미를 좀 파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